이재명 그가 정말로 예언 속 정도령일까?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신비로운 예언서들과 현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인물, 이재명을 연결하는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인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구원자, 예언서 속 정도령일까요? 이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역술가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소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금기된 질문을 던지고 그 소름돋는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격암유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며 수많은 해석을 낳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격암유록에 등장하는 정도령의 특징이 이재명 정치인과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정도령이 목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은 나무를 의미하고 자는 아들을 의미하는데 한자의 파자를 통해 이씨 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바로 이씨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격암유록에는 궁을이라는 상징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활과 새의 형상을 의미하며 정도령이 이 상징을 가진 곳에서 나타난다고 해석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궁을이 활처럼 휘어진 성남시의 지형이나 성남시와 관련된 특정 장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과감한 정책들은 기존의 기득권 체제를 활처럼 휘어 바로잡으려 했던 궁을의 상징과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개인의 주관적인 추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름돋는 일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격암유록이 말하는 그 운명의 인물일까요? 또 다른 예언서인 정감록에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타날 진인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진인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그는 돈이 없으면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의 이러한 행보는 정감록이 말하는 백성을 구원할 진인의 모습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는 기존 정치권의 틀을 깨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득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그를 단순히 정치인으로 보는 것을 넘어 시대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언서가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특징이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와 놀랍도록 겹쳐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정감록의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인물일까요? 세 번째로, 현대의 유명 역술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놀라운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명 역술가는 이재명의 사주가 목마른 용이 물을 만난 형국이며 이는 그가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여 큰 힘을 얻게 될 운명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은 소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수성가했고 사법고시를 통해 성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궤적은 역술가가 말한 목마른 용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또 다른 예언가들은 이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재명이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기운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러한 역술가들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역술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소문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예언가들조차도 이재명을 특별한 운명을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정도령 예언들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히 예언의 진위를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보여주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재명에게 집중된 정도령 예언이 국민들이 겪는 깊은 정치적 무력감과 강한 희망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들은 기존 정치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사이다 같은 직설적 화법과 약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추진력은 혼란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대중에게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지라는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특정 인물의 신비한 운명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리더를 갈망하는 심리가 투영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예언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지 그 배경에 깔린 사회적 불안과 염원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역사학 및 사회학 전문가들은 이재명에 대한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민중의 염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은 정감록과 격암유록이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문서가 아니라 당시 민중들의 사회개혁 의지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담긴 일종의 민중사상 기록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재명이 추진했던 기본소득이나 개발이익 환수와 같은 정책들은 과거 민중들이 바라던 것처럼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비춰집니다. 이러한 행보들은 혼란한 시기마다 진인이나 정도령의 등장을 기다렸던 역사적 맥락과 겹치며 현대판 민중의 염원이자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이 사회의 병리 현상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우리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술가들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 합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의 사주가 목마른 용의 형국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며 이미 알려진 그의 자수성가 스토리에 맞춰 끼워 맞추는 사후 해석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삶의 궤적이 대중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그의 운명적 특성을 더시 비려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대중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시기에 사람들이 확신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 때문이며 이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의심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재명에 대한 예언 자체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그 예언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이면의 사회적, 심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에 대한 예언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의 목자, 정감록의 진인, 그리고 현대 역술가들이 말하는 운명의 인물까지. 이 모든 예언들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 모든 예언들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진실은 오직 미래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유독 이재명이라는 인물에게 수많은 예언들이 집중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다. 서해안의 시각자가 예언한 2025년, 그 붉은 물결과 희망의 메시지. 300여 년 전, 극동아시아의 한 섬나라 서쪽 해안에서 활동했던 신비로운 예언가. 서해안의 시각자의 기록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투시 능력을 보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지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영적 인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발생한 여러 재난과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쪽 대지가 격렬히 요동친다는 구절은 대규모 지각 변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황금의 강이 메마르고 시장의 모든 것이 눈처럼 녹아 사라진다는 표현은 아시아 전역을 휩쓴 경제 위기와 IMF 사태를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예언자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한반도를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뿌리가 동쪽 반도에 닿아 있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고려시대 상인들의 문헌에도 서해 건너편 섬 사람들과의 교류 흔적이 남아 있어 허구가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우리 문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꿈속에서 본 광명과 산맥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되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단순한 발음이 아니라 각각 희망과 번영, 흔들림 없는 기반과 든든함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서해안의 시각자가 남긴 예언 중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바로 2025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크림슨 웨이브가 몰려오지만 곧 골든 피닉스가 날아오르고 실버문이 그 땅을 비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강력한 변화의 물결, 즉 크림슨 웨이브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겠지만, 결국에는 회복과 재생을 상징하는 골든 피닉스가 등장하고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실버문이 그 땅을 비출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입니다. 이 변화는 겨울이 오기 전, 즉 가을 무렵에 시작될 것이며, 붉은 물결은 일시적인 혼란일 뿐 진실이 드러나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 경고가 아니라 혼란을 통해 더 단단한 결속과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에 대한 예언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는 기존의 기득권층이나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존재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은 처음에는 의심받겠지만 진정성을 통해 평안을 주고 점차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물질적 권위가 아닌 정신적 가치와 도덕성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골든 피닉스와 실버문이라는 상징은 단순히 위기 극복을 넘어 희망과 평화,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예언을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신비주의적 기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시대적 불안과 희망이 투영된 집단 무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글로벌 패권 경쟁,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들이 크림슨 웨이브와 같은 상징적 언어로 녹아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예언자가 강조한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우리 민족의 저력과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듯 고유한 문화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은 팬데믹 이후의 완전한 일상 회복, 기술의 대중화, 국제 질서 재편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인구 구조의 변화, 새로운 산업의 성장, 그리고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담긴 미래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언은 단지 가능성을 제시할 뿐, 실제 미래는 우리의 준비와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화합을 더욱 강화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며 혁신적인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갖춰진다면 어떤 변화의 물결이 몰려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도전을 기회로 바꿔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남겨진 이 예언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상징과 은유를 통해 시대적 흐름과 집단 심리를 반영하는 심오한 통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림슨 웨이브, 골든 피닉스, 실버문과 같은 상징어를 미래 예측이 아닌 사회적 변화와 회복, 그리고 정신적 전환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타포로 이해합니다. 특히 2025년의 혼란과 2026년의 새로운 리더 출현이라는 흐름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서도 결국 내적 결속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언자가 꿈속에서 본 광명과 산맥은 희망과 재생, 흔들리지 않는 기반과 정체성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위기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와 연결됩니다. 2026년에 등장할 인물에 대한 묘사는 기존의 권력 구조나 엘리트 계층이 아닌 도덕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리더십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 중심의 변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대적 불안과 희망,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이 투영된 집단 무의식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예언자가 본 광명과 산맥이 상징하는 희망과 안정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현실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고 분열은 더 강력한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왔듯 미래 또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나침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이 예언이 던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림슨 웨이브가 몰려오더라도 골든 피닉스의 회복력과 실버문의 평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요구합니다. 즉,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반을 다지고 진정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미래는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창조의 결과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 노스트라다무스, 2025년의 마지막 경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스터리 관련 채널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가 2025년을 인류의 거대한 변곡점으로 예언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의 예언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격변을 가져오겠지만 결국에는 세계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문에 기반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2025년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혼돈의 파고를 마주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시기를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위한 진통의 시기로 묘사합니다. 그 예언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2024년까지의 안정된 것처럼 보이던 사회가 2025년에 이르러 한순간에 뒤바뀌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재편입니다. 현재의 복잡하고 불균형한 경제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해가 2025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이 극에 달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넘어 당신이 모아온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거대한 부채와 인구, 절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존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언은 이러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해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숲이 낡은 나무들을 태워버린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지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은 극에 달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우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는가? 아니면 옛것을 고집하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대한민국 정치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나라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서 낡은 쇠가 녹아 새로운 주형으로 다시 태어나듯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후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역사적 사례들이 그러했듯 2025년은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끝에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16년 촛불 집회와 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적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사회적 지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충격적인 사건에 주목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한반도의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 남과 북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측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상식을 뛰어넘는 돌발적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오랫동안 닫혀있던 한반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얼어붙은 강이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바람에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상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경악할 만한 소식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과 북의 지도자 간에 극적인 비밀 회동이 성사되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3국의 개입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낡은 이념과 분단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이러한 혼란과 충격 이후 한반도가 진정한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예언적 서사는 불안정한 시대에 대중이 겪는 심리적 동요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혼재된 결과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은 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중의 본능적인 예측 욕구를 자극하며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장들을 분석해보면 2025년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실제 구조적 위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특정 시점에 일시에 붕괴하고 재편되는 극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게 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정치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예언은 기존 권위에 대한 불신과 심의, 참여 확대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정치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 이념적 대립,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더욱 합당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용광로에 녹여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를 통해 관리하고 해소해야 할 영구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예언은 대중의 평화 통일 염원을 담고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운명이 외부의 돌발적 사건에 의해 일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예언적 돌발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구축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언은 현 시대의 주요 불안 요인들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의 복잡성을 직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현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예언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격변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 과연 대한민국은 예언대로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예언자 마리아 사비나의 비밀. 수십 년간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온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신성한 버섯을 먹고 미래를 예언하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모두 놀랍도록 정확했고
심지어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 인사들까지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마사텍족 샤먼 마리아 사비나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멕시코 오아사카 주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1955년 한 미국인 민족식물학자가 멕시코 오아사카 주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외딴 마을 와우틀라 데 히메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든 왓슨, 버섯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 마을에 신비한 능력을 지닌 샤먼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 속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 사비나. 그녀는 마사텍 쪽의 언어로 사비나 할머니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왓슨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고 결국 그녀의 신비로운 의식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의식은 벨라다라고 불렸는데 이는 밤을 새워 진행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의식의 핵심은 신성한 버섯을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버섯은 현지에서는 작은 아이들 혹은 지혜로운 버섯이라 불렸고 마사텍 쪽에게는 신과 소통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왓슨은 마리아 사비나와 함께 이 버섯을 먹고 난 후 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환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색채와 기하학적인 문양이 펼쳐졌고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 마리아 사비나가 마치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입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왓슨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왓슨은 충격에 휩싸였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왓슨의 기록이 발표되자 마리아 사비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와우틀라 데 히메네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음악가와 예술가, 그리고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리아 사비나를 신성한 버섯의 예언자라 부르며 그녀의 신비한 능력에 경외를 표했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마도 비틀스의 멤버였던 존 레논과 밥 딜런, 그리고 비트 제너레이션의 작가 윌리엄 버로스일 것입니다. 이들은 마리아 사비나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예언을 듣고 영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존 레논은 마리아 사비나를 만난 후 자신의 음악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지며 밥 딜런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들에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해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마치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사비나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의 마을은 점차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은 단순히 영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을 넘어 마약의 일종으로 신성한 버섯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방문으로 몸살을 앓았고 마사텍 쪽의 신성한 의식은 점차 왜곡되고 상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 사비나를 마을의 전통과 신성함을 더럽힌 존재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집을 불태우고 그녀를 마을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마리아 사비나는 이러한 상황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성한 버섯의 수호자이며 이 버섯을 통해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전할 뿐입니다. 이 버섯은 영혼을 치유하고 깨달음을 주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녀의 말은 외면당했고 그녀는 끝내 마을 사람들의 배척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리아 사비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비주의적 현상을 넘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깊은 시각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그녀의 삶과 능력을 인류학, 심리학, 그리고 역사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류학자들은 마리아 사비나의 벨라다이식을 마사텍족의 오랜 전통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버섯을 단순히 환각제가 아닌 공동체의 통합과 치유를 위한 신성한 도구로 해석합니다. 마사텍족 사회에서 샤먼은 질병을 치료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영적인 균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리아 사비나의 예언은 개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인류학자들은 그녀의 능력을 서구적인 시각의 초능력으로 규정하기보다 마사텍족의 고유한 정신 세계와 연결된 문화적 기술로 바라봅니다. 외부인들이 그녀의 의식에 참여하고 신성한 버섯을 남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전통적인 문화가 외부의 자본주의적 욕망과 충돌하면서 겪게 되는 비극적인 현상으로 진단합니다. 다음으로 심리학자들은 마리아 사비나의 능력을 인간의 심리적 경험과 인지,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버섯에 포함된 실로시빈 성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합니다. 실로시빈은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켜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의식의 확장과 심리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마리아 사비나가 경험했던 환각과 신성한 목소리가 이러한 뇌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환각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사비나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심리적 통찰력과 경험이 실로시빈의 효과와 결합되어 내담자의 무의식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 설명합니다. 즉, 그녀는 내담자의 미묘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 그리고 무의식적인 제스처를 통해 그들의 고통과 불안의 근원을 파악하고 버섯으로 인해 확장된 의식 상태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치유적인 조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심리 치료에서 사용되는 최면이나 명상요법과 유사한 원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자들은 마리아 사비나의 삶을 20세기 중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조명합니다. 1960년대 히피 문화와 신비주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에 마리아 사비나는 서구 사회가 잃어버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녀를 찾아왔던 수많은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단순히 마약 체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와 냉전 시대의 불안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찾으려 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연과의 교감, 전통적인 지혜,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서구인들의 관심이 결국 마사텍족의 전통을 파괴하고 마리아 사비나의 삶을 비극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마리아 사비나의 이야기가 식민주의와 문화,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외부 세계의 욕망이 한 부족의 순수한 문화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마리아 사비나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신의 예언을 들었던 영매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버섯의 환각 효과를 이용한 샤먼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한 명의 샤먼을 넘어 20세기의 문화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삶은 신성함과 세속적인 욕망, 그리고 전통과 현대 문명이 충돌하는 비극적인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진정한 영적 능력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마의 제3의 예언, 교황청의 진짜 비밀. 지구 종말, 전 세계를 덮치는 대재앙, 그리고 인류의 몰락. 100여 년 전, 단 3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진 파티마의 마지막 예언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은 그 충격적인 내용 중 일부만을 공개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미스터리함은 로마 교황청 깊숙이 숨겨진 비밀 금고 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 마지막 예언의 진짜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이 내용들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신뢰할 만한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심도 깊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에 다가가려는 용기일 것입니다. 1917년 5월,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 살던 3명의 어린 목동, 루시아, 프란치스코, 그리고 하신타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성모님은 매달 13일에 같은 장소로 오라고 약속했고, 아이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만남을 통해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3가지 비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에 대한 충격적인 환상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신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평생을 기도와 고해 성사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이어서 성모님은 두 번째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또 다른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통해 전 세계로 죄악을 퍼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예언 역시 소련의 붕괴를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은 이미 현실이 되었거나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 번째 비밀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밀은 달랐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격적인 예언으로 알려진 세 번째 비밀은 교황청의 비밀 금고에 굳게 봉인되었습니다. 성모님은 루시아에게 이 비밀을 봉인한 채 1960년이 될 때까지는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60년이 되자 전 세계가 비밀이 공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교황 요한 23세는 이 비밀을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교황들이 이 비밀을 계속해서 숨겼고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비밀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교황청이 밝힌 세 번째 비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걸어가는 흰 옷을 입은 주교가 병사들에게 총을 맞아 쓰러지는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이 환상이 1981년에 있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암살 미수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황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예언이 실현되었으니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청이 공개한 내용은 파티마의 비밀에 대해 이전에 언급했던 수많은 증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1980년대에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였던 추기경을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들은 세 번째 비밀에 대해 매우 섬뜩하고 인류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이 지옥의 모습이나 세계 대전을 예언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루시아 수녀는 예언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공개하면 사람들이 큰 공포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황청이 공개한 내용이 정말로 진실일까요? 혹시 세상에 알려지면 큰 혼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교황청이 일부만 공개한 것은 아닐까요?
많은 전문가와 내부 관계자들은 교황청이 숨긴 진짜 비밀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의 배교, 즉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밀이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나 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몰락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비밀이 대규모 자연재해, 예를 들어 전 세계를 휩쓸 거대한 지진이나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세 번째 비밀은 단순한 암살 미수가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고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예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세대들이 종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현상은 이 예언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세 번째 비밀이 이처럼 영적인 몰락이나 사회적 혼란에 관한 것이었다면 교황청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고 수많은 신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마 예언의 본질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인류의 영적 상태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인 지옥의 환상은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향하는 인류의 길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비유적 묘사였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성모 마리아는 인류가 스스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회개와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인 제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공산화에 대한 예언은 20세기 인류가 겪은 거대한 고통이 신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특정한 물리적 사건을 예언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전쟁과 무신론을 통해 스스로에게 어떤 고통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파티마의 첫 두 예언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만큼 세 번째 비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흰 옷 입은 주교의 암살 미수가 예언의 전부가 아니라는 대중의 의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 예언을 직접 읽어보았다는 여러 추기경들이 남긴 증언들은 교황청의 공식 발표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 번째 비밀이 매우 섬뜩하며 인류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숨겨진 내용이 단순한 물리적 재앙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자들이 종교적 가치를 잃어가는 배교의 시대에 대한 경고일 것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는 종교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의 감소, 교회의 문을 닫는 현상, 그리고 윤리적 가치관의 혼란은 파티마 예언이 경고했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언은 특정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영적 위기의 징후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파티마의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어떤 정해진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스스로가 초래할 위기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그 위기를 극복할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다면 우리가 예언이 경고했던 비극적인 미래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파티마의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교황청의 비밀 금고에 숨겨진 문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교황청은 공식적으로 비밀이 모두 밝혀졌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정말 인류의 영적 위기를 경고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황청의 마지막 예언은 진정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믿음과 양심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터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향해 눈물로 예언을 하다. 여러분은 혹시 박혁 전도자라는 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처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듣는 이름이었기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미스터리를 소개해드릴까 하며 자료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이분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우리 미스테리함 시청자 여러분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부랴부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흥미롭게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혁 전도자께서는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쿠바, 인도네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참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특별한 감정의 떨림을 느끼시며 말을 멈추셨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긍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며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시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배려하여 통역기를 사용하는 분들을 따로 확인하셨습니다. 설교를 한국어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시며 그들을 향한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그의 마음에 긍휼을 부어주신 결과였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울기 시작하셨으며 그 감정은 깊고도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늘 한국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한국에서 집회를 열 수 있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국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며 심지어 한국인들이 미국까지 날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반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한국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한국에 다시 갈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며 어떤 이들은 3시간, 6시간, 11시간, 12시간을 들여 이곳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마음속에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박혁 전도자를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여기며 다른 사역자들과는 다른 본보기로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국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무의식적인 간구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참석자들은 하늘로부터의 해답을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시간과 재정을 희생하여 이곳에 오기로 결단한 그 순간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단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기도였으며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기 위해 왔다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이곳에 오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였고 주님께서 받으신 기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받았노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한국을 다시 돌아볼 것이며 한국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조차도 비록 한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의 뿌리가 한국에 있어서 늘 마음이 한국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지라도 항상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한국의 혼란과 어려움을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순간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참석자들의 마음까지도 드러내 주셨을 때 그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의 반응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을 담은 예언적 선포이며 그 안에는 한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박혁 전도자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그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박혁 전도자의 메시지를 분석하였을 때 이는 단순한 감정적 설교를 넘어선 예언적 통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긍휼이라는 감정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예언자들이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해되며 박 전도자가 한국을 향해 설명할 수 없는 긍휼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다는 고백은 그가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신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으며 한국을 다시 돌아보겠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회복의 언어로 해석됩니다. 이는 현재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라는 초청으로 익히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단순한 예언적 선포로만 보지 않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책임의 촉구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일부 신학자들은 예언은 조건부이며 회개의 열매에 따라 성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박 전도자의 메시지 역시 한국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동시에 경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의 설교에서 강조된 행동 자체가 기도였다는 표현은 현대 영성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언어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결단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관점과 맞닿아 있으며 한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시간과 재정을 들여 미국까지 온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다는 해석은 신앙의 실천이 곧 영적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행동을 분리하는 경향 속에서 다시금 신앙의 통합성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박혁 전도자의 설교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태도와 영적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의 메시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조차도 마음은 늘 한국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족적 뿌리와 영적 사명을 연결짓습니다. 이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영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 선교학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들이 한국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영적 연대와 중보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한국은 현재 정치적, 사회적, 영적 혼란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며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희망 고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개와 기도, 그리고 민족적 사명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박혁 전도자의 메시지는 감정적 호소를 넘어선 예언적 선포이며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을 대변하는 영적 선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의 반응이며 그의 설교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영적 각성과 사명의 회복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멸망 이후를 예언한 묵시록. 수많은 사람들이 묵시록을 읽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인류 최후의 비밀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던진 충격적인 가설이 전 세계 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묵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봉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낼 7가지 치명적인 기술의 발전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봉인이 풀릴 때마다 쏟아지는 재앙들이 모두 현대 과학 기술의 오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이 파격적인 주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체 묵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인류의 역사에는 수많은 예언서와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파급력이 컸던 것은 단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 기괴하고 충격적인 내용 때문에 종말론자들에게는 인류의 운명을 담은 예언서로 읽혀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봉인을 떼는 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봉인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세상에는 끔찍한 재앙이 닥칩니다. 첫 번째 봉인에서는 흰 말이 등장하며 정복의 상징이 나타나고 두 번째 봉인에서는 붉은 말이 나타나 전쟁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봉인에서는 검은 말이 나타나 기근을, 네 번째 봉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 죽음과 질병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은 이 4개의 말을 흔히 묵시록의 사기사라고 부르며 이들이 상징하는 재앙이 바로 인류 멸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해왔습니다. 특히 네 번째 기사인 청황색 말이 퍼뜨리는 질병은 현대의 전염병과 유사의 섬뜩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히 고대 예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예언으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16세기의 프랑스 의사이자 점성술사였던 그는 예언집이라는 책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매우 모호하고 시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 해석이 분분하지만 놀랍게도 역사적 사건들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666년 런던 대화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용이 런던을 덮치고 그 도시는 불에 타리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1666년 런던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도시의 85%가 소실되었습니다. 용은 런던을 상징하는 문양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을 예언했다고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유럽의 서쪽 땅에서 이스터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학살하리라 는 예언은 히틀러라는 이름과 발음이 유사해 많은 이들을 소름돋게 했습니다. 물론 그의 예언이 너무나도 모호하여 사후에 짜맞추기식으로 해석된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서의 마지막에는 2020년 이후 인류의 종말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인류 멸망을 예언한 고문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10일의 예언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예언자 10일의 이름을 딴 이 책은 로마인들에게 인류의 운명을 알려주는 신성한 문서로 여겨졌습니다. 이 예언서는 로마의 왕정 시대부터 제정 시대까지 여러 차례 수정되고 추가되었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도시의 멸망과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문서에는 불타는 하늘에서 거대한 돌이 떨어져 세상을 뒤덮고 인간들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전쟁에 몰두하게 되리라 는 섬뜩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운석 충돌이나 대규모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 또는 핵전쟁과 같은 인류 자멸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10일의 예언서는 특정 인물의 흥망성쇠보다는 인류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결국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편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의 충격적인 가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묵시록의 예언이 기술의 발전과 연결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묵시록에 등장하는 땅의 3분의 1을 태우는 불은 핵무기나 대량 파괴 무기를 상징하고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은 오염이나 화학 무기를 의미하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충은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생물 병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녀는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 자체를 의미하고 짐승의 표식은 개인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생체 인식 기술이나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뜻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이 결국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서늘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신학자, 그리고 과학 전문가들은 묵시록을 포함한 여러 고대 예언서들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언서의 내용이 실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과 종교적 신념을 반영한 상징적인 문학 작품이라고 해석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모호한 구절들이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지는 현상을 사후 해석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런던 대화제 예언의 경우 용이라는 상징은 런던의 문양과 우연히 일치할 뿐이며 히스터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다뉴브 강을 의미하는 단어와 매우 유사해 히틀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희박하며 인간의 인지적 편향성, 즉 무질서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려는 경향 때문에 생겨난 환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책이 단순한 미래 예언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대 교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 쓰인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합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끔찍한 재앙들은 당대 로마 황제의 폭정을 상징하거나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이 결국 심판받을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현대의 기술과 억지로 연결짓는 것은 원작자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며 현대 사회의 불안을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말론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묵시록의 재앙 7가지 기술 가설은 근거 없는 낭설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역사적 증거보다는
흥미와 공포를 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진지한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예언서에 주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서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묵시록이나 11의 예언서에 등장하는 인류의 탐욕과 자멸에 대한 경고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환경 파괴, 기술 오용 등은 고대인들이 경험했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서들을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닌 인류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인문학적 자료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예언서들은 우리에게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묵시록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사건을 맞추는 데 있지 않고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묵시록을 비롯한 수많은 예언서들이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예언했는지에 대한 답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들이 인류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탐욕, 전쟁, 무분별한 기술 발전은 결국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고대 예언자들이 본 것이 정말로 미래의 사건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인류의 어리석음을 통찰한 것일까요? 묵시록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묵시록이 예언한 종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묵시록의 마지막 페이지가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까요? 여러분은 이 묵시록의 경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 예언가가 본 2025년 한국의 운명.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2025년,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마침내 깨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몽골의 전설적인 예언가 알탄체두가 남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몽골 현지에서 소문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탄체두는 몽골의 전통 샤먼 계보를 잇는 인물로 그가 말하는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19년에 한 거대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것을 예언했으며 2020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될 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초원의 눈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에 대해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025년 한반도에 숨겨진 금의 기운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소문이나 미신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탄체두는 금의 기운이라는 말이 돈이나 황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금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특별한 힘, 그리고 기술과 문화에 담겨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보물을 품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말한 시기인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특히 2027년에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큰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이미 현실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적인 예시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3년에 한국의 한 작은 인공지능 회사가 미국의 큰 회사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투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알탄체두가 말한 기술 속에 금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성공은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4년 부산에서 아주 큰 국제 행사인 세계문화포럼이 열렸습니다.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합쳐진 새로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이 더 이상 케이팝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로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알탄체두가 말한 문화 속의 금이 실제로 드러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025년 초 서울에서는 K에너지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을 이용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나라로도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가진 잠재력이 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언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알탄체두가 과거에 보여준 놀라운 예측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좋은 일들을 보면 이 예언을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몽골의 예언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흐름을 읽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알탄체두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어둠을 지나 밝은 빛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빛은 앞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단순히 잘 살게 되는 것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몽골 예언과 알탄체두의 메시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는 흥미롭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언이라는 형식 자체가 과학적 근거보다는 상징과 직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맹신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문화인류학자는 알탄체두가 말한 금의 기운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 부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정신적 자산과 기술력,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예언의 흐름과 놀라울 만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또 다른 미래학자는 알탄체두의 예언이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도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예언 속에서 언급된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기가 한국이 기술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형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언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의 샤먼 전통은 자연과 인간의 흐름을 읽는 깊은 통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탄체두의 메시지를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동양적 사고와 직관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알탄체두의 예언을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의 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 메시지가 던지는 상징성과 시대적 흐름을 읽는 통찰은 분명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 예언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문화 전문가는 알탄 체두가 말한 금의 기운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적인 힘과 기술력,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모두 합한 큰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이 예언이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예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언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탄 체도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격 예언.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는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배했던 불안감, 뉴스에서 보던 수많은 혼란들이 결국 단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예언이 지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바로 8월 30일에 결정된다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소문에 근거한 가설임을 미리 밝힙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껏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거대한 격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서막이 단 하루 8월 30일에 열린다는 충격적인 예언이 지금껏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고 있습니다. 고 김일보 선생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비밀 예언록. 그 안에는 단순한 사회적 변화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충격적인 미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진통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죠. 예언은 마치 숨겨진 설계도처럼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8월 30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예언들을 하나씩 풀어놓으려 합니다. 첫 번째 예언, 8월 30일, 당신의 지갑이 텅 비는 날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복잡하고 불균형한 경제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고,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날이 바로 8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이 극에 달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넘어 당신이 모아온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날 은행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주식 시장이 붕괴하며 당신의 디지털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마치 거대한 숲이 낡은 나무들을 태워버린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지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은 극에 달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우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의 거대한 부채와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존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언은 이러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8월 30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는가? 아니면 옛것을 고집하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 8월 30일. 이 나라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언록에서는 기존의 정치 권력과 체제가 무너지며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에서 낡은 쇠가 녹아 새로운 주형으로 다시 태어나듯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한 후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역사적 사례들이 그러했듯 8월 30일은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끝에 오히려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촛불 집회와 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적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사회적 지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 8월 30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예언록에는 한반도의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 남과 북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측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상식을 뛰어넘는 돌발적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오랫동안 닫혀있던 한반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얼어붙은 강이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바람에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상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경악할 만한 소식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과 북의 지도자 간의 극적인 비밀 회동이 성사되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제3국의 개입으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낡은 이념과 분단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이러한 혼란과 충격 이후 한반도가 진정한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 김일부 선생의 예언을 다룬 비공식적인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예언적 서사는 불안정한 시대, 대중이 겪는 심리적 동요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혼재된 결과라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간의 본능적인 예측 욕구를 자극하며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025년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부분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정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 동력 약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이미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특정 시점에 일시에 붕괴하고 재편되는 극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하게 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예컨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역시 사회적 충격을 동반했지만
이는 파국적 붕괴가 아닌 제도적 개선과 경제 주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정치 및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예언은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존 권위에 대한 불신과 시민 참여 확대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고조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이미 여러 차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특정 시점에 예언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 이념적 대립, 그리고 기술 발전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더욱 합당하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 갈등은 예언처럼 용광로에 녹여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를 통해 관리하고 해소해야 할 영구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예언은 그 내용이 대중의 평화 통일 염원을 담고 있기에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운명이 외부의 돌발적 사건에 의해 일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남북 관계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복잡한 국제 역학 관계와 안보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예언적 돌발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전략적 선택,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구축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고 김일보 선생의 예언록에 대한 소문은 현 시대의 주요 불안 요인들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언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의 복잡성을 직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맞물려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현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예언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격변과 혼란의 시기를 지나 과연 대한민국은 예언대로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독 불가한 미스터리 고문서의 정체는 세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책으로 알려진 보이니치 필사본. 이 문서는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의 도전을 비웃으며 단 한 글자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연구팀이 이 필사본을 분석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서 속의 식물들은 그 어떤 도감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구상에 실재하지 않는 식물들이며 그려진 인물들의 행동은 기이하고 알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고문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책은 인류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남긴 인류의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할 미스터리는 바로 보이니치 필사본입니다. 대체 이 기이한 문서는 누가, 왜 만들었으며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요? 보이니치 필사본의 이야기는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희귀 도서 딜러였던 윌프리드 보이니치는 이탈리아에서 한 수도원으로부터 이 정체불명의 필사본을 입수하게 됩니다. 문서의 외관은 평범한 양피지 책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알 수 없는 문자와 기이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잊혀진 고대 언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 문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필사본은 그렇게 발견자의 이름을 따 보이니치 필사본이라 불리게 되었고 전 세계 암호 해독가들과 언어학자들의 호기심을 폭발시켰습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로 떠올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했던 천재 암호학자들도 이 필사본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암호학자 윌리엄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일본군의 암호 퍼플을 해독하며 미국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30년 넘게 보이니치 필사본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글자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해독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고백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영국의 천재 언어학자 존 틸로츠입니다. 그는 인류의 멸망 이후를 예언한 것으로 알려진 묵시록에 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보이니치 필사본이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문장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여진 일종의 미로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해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필사본을 더욱 기묘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은 내용에 따라 크게 6개의 섹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식물학 섹션입니다.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이 섹션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뿌리, 줄기, 잎, 꽃의 형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식물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식물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미지의 행성에서 온 식물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는 태양, 달, 별자리 등이 그려져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 지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정 별자리가 우리가 아는 형태와 다르게 그려져 있거나 해와 달의 위치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별자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천문 현상이나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물학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는 기이한 인물들과 생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많은 그림에서 벌거벗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기묘한 장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그림들이 인간의 생식이나 탄생에 대한 기록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른 행성의 생명체나 고대 인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우주론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원형 도표들이 가득합니다. 이 도표들은 마치 우주의 구조나 은하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도표들이 미래를 예언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보이니치 필사본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들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외계 문명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사본 속의 식물들과 천문학 지식은 지구의 것과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필사본이 외계 문명이 지구에 남긴 지식의 보고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보이니치 필사본의 내용은 인간의 문법이나 언어 구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계 문명과의 유사성을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시간 여행자의 기록설입니다. 이 가설은 필사본이 미래의 인류가 과거로 돌아와 남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필사본 속에 그려진 기계 장치들과 알 수 없는 과학 기술은 미래의 기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필사본의 내용이 너무나도 앞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15세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과학 기술이나 지식을 담고 있다면
이는 시간 여행자의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희대의 사기극설입니다. 이 가설은 보이니치 필사본이 단순한 고문서가 아니라 누군가 공들여 만든 가짜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필사본의 글자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암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신비한 고문서나 유물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니치 필사본 또한 그들의 작품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대의 과학 기술은 보이니치 필사본의 해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과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필사본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는 수십만 개의 언어 패턴을 학습하여 필사본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는 캐나다 엘버타 대학의 한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필사본의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필사본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암호라고 가정하고 AI에게 히브리어 패턴을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필사본의 첫 문장이 농부, 빛을, 그리고 사람들을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주장은 학계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독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닐 스티븐슨의 연구입니다. 그는 보이니치 필사본의 천문학 섹션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들이 과거의 특정 천문 현상을 기록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고대 천문 데이터를 AI에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필사본 속의 별자리 배열이 기원전 14세기에 발생한 초신성 폭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는 필사본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고대 천문학의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보이니치 필사본에 매달려 온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문서를 해독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천재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해독 주장이 나올 때마다 학계는 신중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매년 여러 아마추어 연구가들과 심지어는 일부 전문 연구자들조차 자신이 필사본의 비밀을 풀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동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기각됩니다. 학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즉, 어떤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이 필사본 전체에 걸쳐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해독 시도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엘버타 대학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히브리어로 해독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농부, 빛을, 그리고 사람들을 같은 파편적인 문구만을 도출했을 뿐 전체 맥락을 설명하지 못해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닐 스티븐슨의 초신성 폭발 가설 역시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이것이 필사본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해독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이니치 필사본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이 필사본이 과연 해독이 가능한 문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때는 르네상스 시대의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가설은 필사본의 내용이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며 글자들은 그저 무작위로 나열된 기호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보이니치 문자의 통계적 특성은 일반적인 자연어의 특성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필사본의 문자에 의미 있는 언어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기극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이론물리학자 마르첼로 몬테무로 박사는
필사본의 글자들이 특정 단어의 빈도와 배열에서 실제 언어와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단순한 조작만으로는 불가능한 정교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계의 주된 반응은 해독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이 문서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필사본이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독특한 규칙을 가진 인공 언어이거나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복잡한 기호 체계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필사본 속의 기이한 그림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식물학 섹션의 그림들이 실제 식물이 아닌 연금술이나 약초학에 사용되던 상징적인 도해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이니치 필사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전통적인 언어학, 암호학을 넘어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통계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이 고문서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본의 온전한 해독은 아직까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독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신중한 태도가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이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제공할지, 혹은 이 책이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보이니치 필사본. 이 책은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이 기묘한 문서를 만들었을까요? 이 책이 외계 문명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시간 여행자의 경고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기극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이니치 필사본은 인류의 지식과 호기심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낡은 필사본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며 인류가 아직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필사본의 비밀을 완전히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미스터리는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답을 찾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니치 필사본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